자, 열린민주당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열린민주당은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시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큰일 나요. 손혜원 의원하고는 되게 가까우시잖아요. 아, 저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 전 진짜 우리 손혜원 의원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죠. 왜냐하면 의원님이 그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 뭐 이런 걸 상품을 만들고 하는데 천재적인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저를 진짜 너는 만들 거야 뭐 이렇게 정말 말씀해 주셨을 때는 무소속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오셔갖고 전통시장도 같이 가주시고 얘가 영이에요 꼭 시키세요 뭐 이렇게 홍보를 정말 대대적으로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당이 아니잖아요. 정말 손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단팥죽 먹으러 같이 가자 약속해 두시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쪽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결론을 봤어요. 상대를 무시한다고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편이고. 그러니까 그럼요. 선의 경쟁해라. 아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봤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합의를 봤다고 생각해서 유권자들이 하셨겠죠. 그쪽에서 좋은 이야기 나오면 좋은 이야기 해주고 우리 방송이 또 더불어시민당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좋은 이야기 해주고 나쁜 쪽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해요.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막 어느 당이 맞다 틀리다 없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는 후보 입장이 아니라 그냥 그 미추홀 주민의 한 명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오히려 우리 쪽에 그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오히려 그 선택의 폭이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어떤 목소리를 크게 내다 보니까 언론이 그걸 이제 왜곡하기가 쉬운 게 정해진 떡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러니까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합이 하나만 있을 때보다 커요. 그러니까 절대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선거라는 제도 자체를 보면 당연히 원론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이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둔 이 상황에서는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중도층을 끌어들이든 보수층을 끌어들이든 결국에는 어느 한 당만 있을 때보다는 총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손해 볼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좀 세게 홍보하시는 분들 있죠. 한쪽에서 그게 어떤 분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언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더불어시민당 이야기하지 마라. 뭐 열린민주당 이야기하지 마라. 계속 압력을 넣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이너스가 돼요. 왜 그러냐면 논란이 되고 막 악플 다니는 게 싫으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쪽도 시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메시지 나오는 것만 어느 쪽이든 우리가 방송으로 내겠다라고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편인의 기회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개인적으로 그래요. 손혜원이나 정봉주나 김우겸이나 최강욱을 남의 편이라고 할 수 있냐고.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니까요. 이게 불도저나 탱크로 싹 밀어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존중해 주자고. 유시민 이사장이 그랬잖아요. 양쪽 쌍끌이로 가면 된다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이 이야기는 논란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의미의 대상이 누군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비례연합정당에 들어오기로 했던 그 오태양 미래당 대표가 쉽게 표현해서 고민정 떨어뜨리겠다고 광진을 출마하겠다는 거야. 워딩 그렇게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오늘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조국 장관을 더 비판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렇게 반성한다고. 청년들. 그러니까 이 지점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가끔씩은 진보의 느낌들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진보의 느낌이 좋을 때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당으로서 진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주진보 아니 진보와 보수 사이에 있는 뭐 그런 의미의 진보 보수가 아니라 진보 정당을 말할 때 진보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진보가 가장 멋있을 때는 진짜로 순수하게
제도권이 담아내지 못하는 이슈와 아젠다를 갖고 그 아젠다를 지금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순수해 보일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저는 그분들도 어떤 원내로 들어와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어요. 다만 이게 현실과 이상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끔씩은 그런 분들이 권력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는 오히려 기성에 있는 미래통합당만큼이나 훨씬 노예화된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청년 그 비례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자간담회 뭐 선대위 출범식 뭐 이런 걸 했다면서 이제 거기에서 조국 장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막 열심히 망치고 있으면 어쩌겠니 네 인생인데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의당은 지금 그러니까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당이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 제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하는 거, 지향하는 게 너무 분명했거든요. 노동자, 농민, 장애인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떳떳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자. 그 과정에서 통일 이야기도 나오고 정치 개혁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도 개혁 이야기도 나온 건데 지금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어떤 행사를 했냐면 도덕적 정치적 판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 그 권위를 누가 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준 거예요. 정의당이 반대한다면 그래 나 아프지만 받아들일게 하면서 문재인 행정부가 그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하고 아직까지 정치적인 판사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번에 그 비례 후보들이 그 간담회 뭐 예. 하는 거 보고 그래 네 인생인데 뭐 그냥 그래 네 길로 가라 각자 가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거기 비례 3번? 예. 장혜영 후보 같은 2번, 2번. 2번인가 3번인가. 아니 여성인데. 예, 3번이겠네. 3번이겠죠. 예, 예. 우리 방송에 나온 2번이. 적 있어요. 그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정의당의 진보 놀이가 조국 장관 국면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종의 이제 틈새 전략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잘못 가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시대적 대위가 조국 장관이 막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엄연히 존재하는 언론의 문제가 있고 검찰이라고 하는 거대 악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검찰발로 가짜 뉴스를 쏟아낼 때 거기에 대놓고 뭔가 어정쩡한 스탠스를 갖고 있다가 이도저도 아닌 약간 좀 약간 벼락 맞은 느낌이 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시대적 대의라고 하는 게 조국 장관 내 가족이 지금 검찰의 주장일 뿐 사실 법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의 젊은 청년 정치인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최소한 뉴스 스크랩 안 해보는 거예요. 검찰이 얼만큼 조국 장관 내를 말도 안 되게 기소했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조국 찬성했던 걸 반성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들이 벌써 국회도 들어가기 전에 노예화돼 버린 겁니다. 검찰 개혁 이슈가 더 커요? 아니면은 검찰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조국 장관의 가족이 범죄라고 불리는 것들이 더 중요한 이슈예요. 여기 와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진보 정당으로서 뭐 이렇게 비례연합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당세가 쪼그라들 위기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있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한다. 이 기사에 대해서 댓글이요. 초 단위로 10개씩 20개씩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뭘 의미하겠어요?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결국은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의 지지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보는 상황이 거기 댓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의당 1번 비례대표 후보도 그렇고 2번이거든요. 지금 장혜영 감독이.
1, 2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요. 네. 정치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개혁시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잘못 길을 들어서 정알못이 정치 잘못 길을 들어가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냐면 민심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당 기호 1번이 주는 이미지가 뭘 막 해내겠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야 그리고 공당이 저런 후보가 1번인 것이 1번이라고 하면 약간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지역구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당이 비례대표로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1번이 저런 분이 뽑혔어요. 더군다나 이제 남성분들이 엄청 싫어하는 메갈 논쟁도 연결되어 있는 후보들이 많이 뽑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알못인 분들이 개혁을 끌어가주면 좋은데 이게 삐그덕 잘못 들어가면 민심을 잃어서 결국에는 또 도태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류 후보하고 장 후보하고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그러니까 민주 시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시민들이 왜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라고 좀 의심쩍게 바라보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 만약에 당선이 되잖아요. 정말 개인적인 큰 불행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 굉장히 잔인한 판이에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가 원래 그런 거지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4년 내내 정신이 피폐해질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 비판했던 것도 있지 않을 테지만 이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비토를 놓는 그 태도들이 사람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고 불행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 분들이라고 정의당 분들을 찍으란 법이 사실 없어요. 말하자면 골수 진성 당원들은 그렇죠. 찍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과 정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더 개혁적이고 공감이 가는 정당의 비례대표는 투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포지션하고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정의당 지지층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만한 정도의 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을 배우라.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야기